그 비상계엄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핵심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탄핵 소추된 5가지 쟁점들 비상계엄 있고 포고령, 유연적인 포고령, 그리고 또 국회 봉쇄, 또 하나는 선관위 침탈, 또 하나는 정치인 체포 이런 하나하나 사안들이 다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 중에서 본질적으로 이제 가장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비상계엄인데 이 비상계엄이 유연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다라는 게 사실상 이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사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공모 그리고 방조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무총리로서 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고 위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이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게 이제 국회 측의 어떤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어제 그런 어떤 국회 측이 소추한 사실관계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을 건의하는 이런 행위를 했느냐 이렇게 볼 만한 인정할 만한 증거나 그런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게 어떤 비상계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헌재 결정문 이건 원문을 읽어드리면 피청구인이 여기서 한덕수 피청구인이라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얘기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인데요. 자, 이 전체 맥락을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습니까? 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들 보면 윤석열 탄핵 심판의 사건에서 어떤 힌트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대부분 아침에 언론의 해석인데 저는 정반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랬는데 이 사실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했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내포하는 결정문 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 소추 사유는 기각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은 파면 사유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건 파면 사유라는 걸 어느 정도는 지금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돌아가서 보면 윤석열은 뭐라 그래요?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 궤변을 펼쳐왔잖아요. 강조하면서 배변을 펼쳐왔는데 그 궤변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치행위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여당의 무슨 줄탄핵이나 이런 어떤 국민 예산 국회 어떤 예산 삭감 여기에 대해서 그 대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호소용이었다. 또는 무슨 그 어떤 국민들의 어떤 계몽령이었다. 계몽령, 대국민 호소용, 통치행위 이런 어떤 궤변으로 비상계엄 어떤 정당성을 강변해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비상계엄을 한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요건도 못 갖췄고 비상계엄을 하려면 전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헌법이나 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근데 그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어긋난다고는 유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되지 곧바로 되거든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 전제로 보고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기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 행위들이 있었다 그러면 기각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 사유 중에서 아까 말했던 윤석열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해왔던 통치행위 그리고 계몽령, 대국민 호소형 이런 부분들을 배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라는 거겠죠. 파면 사유로. 다만 이 쟁점 윤석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상계엄, 보고령 그리고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선거의 침탈 이렇게 쟁점들이 많은데 이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탄핵 그 결정문에서 나왔듯이 각 재판관들이 판단하듯이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이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탄핵 기각 결정문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만큼은 파면 사유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명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윤석열이 계속 해왔던 얘기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다친 사람도 없고 누가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사유에 대해서 또 중대성을 판단할 거거든요. 얼마만큼 중대한 행위냐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저야 뭐 항상 계속해서 강조해왔지만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피크됐다 이거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 자체 이 쟁점 하나만으로도 파면 사유고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이 된다. 중대성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대성 판단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마은혁,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4명이 5명이 예, 4명이 어떤 중대성을 아니 4명이 어떤 그 유연적이다고는 인정을 했지만 이게 파면할 만큼의 어떤 중대한 사안은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각한 의견에 섰던 5명이 기각을 했는데 기각 의견에 섰던 다른 1명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게 유연적 위법적 행위도 아니다 이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비상계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쟁점별로 이렇게 판단을 하듯이 비상계엄에서는 쟁점별로 판단을 하더라도 전부 헌법재판관 전부 8명 전체가 아마 위법적인 행위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파면 사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시사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뭐냐면 비상계엄 공모 및 방조 이 부분은 내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내란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한덕수 총리 측에서도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볼 때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를 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절차적으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각하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도 한덕수 총리에서도 그걸 다퉈왔습니다. 그래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할 것이나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됐었는데 어제 헌재는 내란죄 철회에 대한 어떤 절차적 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각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루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론은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헌법재판관 한 명이 각하를 주장해도 각하가 되지 않습니다. 각하를 하려면 헌법재판관 이것도 과반 이상이 하기 때문에 5명 과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8명에서 과반이면 5명이지 않습니까? 과반을 넘기면 5명이 이 각하 쪽에 서야만이 각하가 되는 겁니다. 어제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 2명이 각하 쪽에 섰지만 각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5명이 서야 되는데 이 내란죄 철회 부분 이 부분은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철회를 언급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 내란죄 철회 발언이 그 국회 측에서 초기에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한 게 좀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 때도 뇌물죄가 있었는데 뇌물죄를 사실상 철회를 했거든요. 철회라기보다 다투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형사적인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과 헌법재판 이런 탄핵 심판 사건에서 이 징계 절차 파면도 징계하는 유형인데 징계 절차를 다투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뇌물죄를 철회했지만 이 부분이 어떤 큰 쟁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근혜 탄핵을 할 때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장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였는데요. 그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알려질 만큼 알려졌지만 뇌물죄 철회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런 내란죄 철회 부분도 철회했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을 뿐이지 내란죄를 철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원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과 윤석열 측에서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어떤 절차에 뭐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내란죄 철회가 됐으면 사실상 어떤 절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이 주장 각하론을 계속 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필이면 당초에는 뭐 3월 이르면 3월 7일 그래서 그리고 중론은 한 3월 14일 정도였는데 그 정도에 지난주 한 3월 14일 정도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왔는데 이런 그것들이 좀 늦춰지면서 계속해서 각하론이 좀 힘을 받는 듯한 계속 왜냐하면 극우층이나 국민의힘 측 계속 불때기를 해왔거든요. 선동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다. 그래서 각하론에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럴 일은 없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걸 어제 보여준 게 바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각하론대로 각하를 하게 된다면 어제 그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기각 결정 보면 조한창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은 아예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을 그대로 옮겨와서 보면 이 각하론이 힘을 받거나 각하론이 대세이거나 5명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구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길어지기 때문에 각하론이 오히려 각하 쪽이다 이렇게 지금 여론을 호도해 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만약에 각하였다면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쟁점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길어지는 이유는 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예, 같은 기각 의견이지만 어, 같은 기각 의견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5명의 어떤 기각 의견이 나왔지만 거기서 김복형 의견은 그 중에서 위헌 위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머지 4명은 위헌 위법이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반면에 김복형은 따로 아니다 위헌 위법하지 않다 열흘 정도는 충분히 뭐 열흘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갖고는 뭐 이렇게 위헌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들이 각각 자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탄핵 사건에 있어서도 이 5가지 정점에 대해서 각자들이 의견을 내고 이걸 결정문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일 뿐이지 말하자면 각하론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귀를 좀 기울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는 아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보여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각하였다 그러면 각하 의견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길어질 이유도 없고요. 네. 어제 또 마찬가지로 어제 보시면 이제 현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계선 재판관은 이 오히려 인용 쪽에 서 있었는데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떤 중도 보수, 중도 성향 그리고 진보 성향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분류도 돼 있고요. 그 두 분이 이제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런 성향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성향들이 나왔다고 해서 각하 의견을 낼 것 같지는 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각하 의견이었을 것 같으면 어제 뭐 비상겸 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났겠죠. 왜 그러냐면 헌재에서 심판을 할 때는 탄핵 심판을 이렇게 다룰 때는 각하 사유부터 먼저 다루게 됩니다. 쟁점을 판단하기 앞서서 각하 사유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결론이 나버리면 절대로 쟁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은 그래서 각하될 일에는 안무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결론 내릴 수 있다. 네, 자신 있게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구구 보수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제 직무 복귀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부활의 전주곡이다 그러는데 뭐 어림없는 소리라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여러 번 이 뉴스버스 쟁점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저는 8대 0이다. 다만 늦어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듯이 탄핵 사유 하나하나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그걸 결정문에 반영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결국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이제 직무 복귀를 했는데 여전히 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할 것이냐 유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 유보 상태로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떤 쟁점으로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위헌이다. 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위헌적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으로서 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할지 안 할지 좀 이제 다들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임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 위헌행위라는 판단은 있었지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그 직무 복귀가 된 어떤 기각 사유 중에 하나, 기각 사유. 그러니까 중대 파면할 정도의 중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구성권을 완전히 구성하지 못하도록 전부를 뭐랄까 무력화시키거나 그런 잘못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헌행위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무력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갖고 한덕수 총리가 아마 저울질을 할 텐데 여야 합의를 이유로 한덕수 총리 3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바로 임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이건 저의 관측입니다. 네, 당연히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명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한겨레도 오늘 그런 사설을 썼는데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서 통합 의지를 보여줘라. 이게 아침에 이제 한겨레 사설에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측하기로는 한덕수가 곧바로 임명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주당도 조금 이제 딜레마 같은 게 좀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그 탄핵안을 지금 발의를 해뒀어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죠. 기재부 장관은 돌아갔죠.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때 9개 법안을 뭐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탄핵안 발의를 했는데 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국무위원이고 그래서 뭐 151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제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문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보건데 우선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구성, 헌법재판소를 운영되지 않도록 어떤 무력화시킬 정도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마찬가지로 어제 특검법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검법 김건희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전부 6명이 기각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뭐 굉장히 뭐랄까요? 마은혁 불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목 지금 장관 나중에 어떤 그 직무유기로 어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파면할 정도로 어떤 중대 사유로 볼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어제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문으로 유추해 보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악의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악의 그 거부권 대행이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무려 9개 법안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부권 대행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였는데 이런 거부권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문으로 보면 그것도 탄핵 파면 사유가 되기에는 상당히 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서 탄핵안 발의를 했고 탄핵 그 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일지는 좀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발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렇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본회의가 하루로 잡혀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27일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만약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본회의를 하루 더 잡아야 되는 거죠. 27일 날 본회의 상정하더라도 하루 더 잡지 않으면 사실 통과가 어렵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내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 부분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 대한 어떤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밀어붙일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판단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민주당은 최상목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본회의에서까지 탄핵안을 밀어붙일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